주요 사건 사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의류수거함에 유기돼서 숨진 영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현장 검증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마포 오피스텔에서 동창생을 가두고 숨지게 한 20대 남성 2명이 1심 징역 30년형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얼마 전에 의류수거함에서 숨진 영아가 발견됐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 관련 내용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일 밤 11시 30분경에 경기도 오산에 있는 의류수거함에서 태반과 탯줄이 그대로 있는 이불에 쌓여 있습니다만 알몸 상태의 영아를 발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주변의 CCTV 추적을 통해서 결국 용의자를 특정을 해서 오산 수거함 근처 자택에 있었던 20대 여성을 검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는 일단 시신 유기의 혐의만 적용을 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서 발부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본인도 살해를 했다라고 하는 진술을 현재 확보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추운 밤에 영아를 그대로 유기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공분을 사았던 사안이었습니다. 피의자가 이런 범행을 왜 저지른 겁니까? 지금 피의자의 진술에 의하면 임신을 했는데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고 남편도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실을 끝까지 숨기기 위해서 유기를 했다. 이런 진술을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이 살해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도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경찰이 현장 검증에 나선다고 하는데 집중적으로 볼 부분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현장 검증이 오늘 나설지 아니면 조금 네. 수년될지 그것은 아직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데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위로 유기가 되었는지 따라서 향후 국과수의 정밀 부검을 통해서 사망의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등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혐의는 영아 살해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영아 살해죄의 양형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징역 1년 남짓에 불과한 것이 현실적 양형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더 비난 가능성이 높게 중한 범죄로 처해져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입법 취지가 사실은 6.25 전쟁 직후에 상당히 가난하고 또 6.25라고 하는 이런 전쟁 상황에서 이런 아이를 예를 들면 치욕감이라든가 또는 양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반영을 해서 이른바 감경적 요소를 아예 구속 요건에 이렇게 넣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70년이 지난 80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어갔던 입법 취지가 과연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피의자가 진술을 한 것이 아닌 경우도 우리가 예상할 수는 있죠. 그래서 이 영아가 정말 다른 남자의 아이인지도 DNA 분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목적을 정말 양육을 못할 상태로 치욕감을 느끼는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런 영아 살해죄로 의율하지 않고 일반적인 살인죄로 의율하게 되면 더 중형을 가할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현장 검증도 중요하고 또 부검의 결과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입법론적으로 과연 이런 영아 살해죄를 이렇게 가볍게 처벌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도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영아 살해죄라는 게 있나라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면 말씀하신 내용을 좀 들으면 형법상에 살해죄와 별개로 영아 살해죄라는 죄목이 존재를 하는 거고 이렇게 영아를 숨지게 했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살해죄가 아니라 영아 살해죄를 적용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아서 그게 좀 현재 시대와 비춰봤을 때 맞는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신 거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구속 요건을 보게 되면 분만 중이거나 분만 직후에 이 산모가 치욕감을 느끼거나 예를 들면 이제 사생아가 혹시 나오거나 다른 범죄로 인해서 성폭행을 당해서
아이를 놓게 되는 경우라든가 그러면 옛날에 그 법의 취지를 보게 되면 가문의 수치다 뭐 이런 이 입법에 관한 설명서도 함께 있었습니다. 네. 또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을 하고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 아이를 키우는 데는 어렵다. 근데 지금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미혼모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지원도 있고요. 그와 같은 이 사회적 시각도 변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적인 상황과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기타 참작할 만한 동기. 근데 이것도 사실은 지금 말씀을 드린 상당히 그 주관적인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외국의 경우에는 영아 사례든 보통 사례든 똑같이 사실은 이 살인죄로 의율함이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1950년 전후에 53년도에 그 형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그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인데 과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맞는 것인지 오히려 더 비난 가능성이 그 높지 않겠느냐. 예. 이번 그 사안에서도 사실은 이 20대 여성이 산모가 이 건 이외에도 아동 학대를 상습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지금 보도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단순히 1년 남짓의 가벼운 형을 받는 것이 맞겠느냐? 결국 요약하게 되면 이 영아 살해죄는 상당히 감경한 요소를 아예 법 구성 요건에 담아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대에 좀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에 얘기를 해본 것입니다. 네, 제도적인 보완도 현실에 맞춰서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동창생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해서 숨지게 한 그 20대 남성들에게 각각 징역 30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 관련 사건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지금 이제 그 혐의 자체는 그 살해 중에서 보복 살해, 보복 감금, 공동상해, 공동 공갈, 또 공동 강요. 예. 쉽게 얘기하면 그 20대 그 또래들이 자신의 동창 등을 이른바 그 고문 같은 수준까지의 가혹한 행위를 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한 이런 혐의입니다. 네. 그래서 1심 선고 결과가 30년으로 정해졌습니다. 네. 물론 검찰은 이 무기징역을 예. 구형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발견 당시에 이 20대 그 청년이 몸무게가 35kg, 37kg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인도 이른바 영양실조 또 폐렴 등이었습니다. 이만큼 그 함께 생활했던 오피스텔 욕실에 감금을 그 한 채 아주 입에 담기 정말 불편할 정도의 그 고문 행위를 해서 이와 같은 살인이 그 일어난 것이고요. 또 근본적인 이유 자체가 경찰에 또 신고했다고 하는 이유였기 때문에 일반 살해가 아닌 보복 그 네. 살해 그 혐의로 재판이 진행된 내용입니다. 네, 1심 재판부가 이렇게 양형을 했던 이유도 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그 재판부의 그 입장에서는 그 엄히 꾸짖는 태도는 분명히 그 있었습니다. 네. 이를테면 이것은 정말 가학성이 농후하고 그야말로 그 같은 친구를 인간으로 보지 않을 만큼 잔인한 범죄였다. 더군다나 그 피해자의 그 성격이 다른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인데 이것을 악용을 했다. 이런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형한 대로 무기징역을 하지 않은 나름대로의 논리도 보여준 것 같은데요. 네. 그것은 지금 21세에 불과한 이런 가해자들이기 때문에 교정 당국에서 개선 교화를 잘하게 되면 사실상 여러 가지 그 개선 교화의 가능성도 그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조금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만 계획적인 면도 없었다. 이런 등으로 종합을 해서 그 30년형을 선고를 그 한 것인데요. 또 다른 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역시 경찰이 좀 적극적인 수사를 했으면 이런 끔찍한 상황을 사전에 막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 네. 그런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 피해자가 함께 이 친구 가해자와 생활을 그 했을 때 여러 가지 가짜 기획서도 만들어서 돈을 허위로 채무를 통해서 뺏기는 이런 형태도 있었고 심하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 그런 다음에 이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그 올 1월 달이었죠. 그런데 2개월 지나고 나서 이
고소한 내용을 취소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때 그 경찰이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기보다는 사실상 전화로만 확인했는데 취소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만 그때 가짜로 취소의 의사를 밝힌 꼴이 됐습니다. 주변 그 가해자들의 그 부담 때문에. 그래서 그때 좀 적극적인 실종 수사, 가출 수사를 했었으면 이런 사고를 막았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대목이 아쉬운 점인 것이죠. 네. 지금 뭐 피고인 측도 그렇고 검찰도 모두 항소를 한 상태잖아요.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 양형이 부당한가에 관해서 그 다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그 반인道적이고 비인격적인 그런 범죄고 현재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도 사실은 이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네.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21살에 불과한 이제 가해자이기 때문에 개선 교화의 가능성을 만약에 항소심에서도 재판관이 그대로 용인하게 된다면 양형의 차이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보다 그 잔혹한 그 범죄에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엄하게 꾸짖는 태도의 재판관의 태도도 우리가 기대해 봄직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앞으로 재판 과정을 또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난주 한 전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려던 여성의 발이 갑자기 열린 덮개 아래로 끼이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평소에도 좀 고장이 잦았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파주의 이제 전철역을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입구에 소위 그 덮개가 갑자기 열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60대 여성이 어떻게 뒤로 물러설 틈도 없이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그 밑으로 발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본다면 뼈가 으스러지는 이런 부상을 당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 수술을 했습니다만 4번, 5번에 더 걸친 수술이 지금 있어야 되는 상태이고요. 또 이 수술 당시에 발목을 절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사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그것을 거부해서 어쨌든 지금 중상인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처음 생긴 것이 아니고 네. 그 한 5년 동안 한 50여 건 이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작년에는 35건, 37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 하이니히의 법칙이라고 하죠. 이런 사고가 나기 전에는 사전에 여러 가지 징조와 사전 신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그 안전 조치가 이제 부족했던 이런 그 면이 아니겠는가. 더군다나 그 지하철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시민의 중요한 이제 공중 시설인데 네. 안전에 대한 역시 그 점검과 관심이 좀 부족한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분석해 봅니다. 그러게요. 지금 뭐 지하철역마다 노후된 에스컬레이터가 많잖아요. 언제든지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관련된 그 규정에 의해도 뭐 15년 지난 이런 그 에스컬레이터는 3년마다 정기 점검을 해야 되고요. 지금 이런 규정에 해당되는 에스컬레이터 시설이 230여 개 이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그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인 안전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되고 꾸준한 점검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민의 지킴이 되는 것이면 거기에 더 적극적인 투자와 인사 관리가 있어야 되는데 네. 여전히 그것이 그 부족한 면이 이런 사고를 유발시킨 숨은 요인이 아닌가 해석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과 더불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주요 사건 사고 이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